작업실의 공기는 늘 그렇듯 그 흙먼지와 오래된 나무, 그리고 희미한 유약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이서연은 낡은 나무 작업대 앞에 앉아 숨을 죽인 채 깨진 백자 조각을 맞추고 있었다. 가느다란 손가락이 섬세하게 움직일 때마다 흩어져 있던 파편들은 마치 제자리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듯 하나로 모여들었다. 수백 년의 세월을 견뎌온 도자기의 균열을 메우는 것은 그녀에게 있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간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잊혀진 이야기를 되살리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았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집중하려 애쓸수록 병원 진단서에 차가운 글자들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확장성 심근병증. 동생 서준의 병명은 생소하고도 잔인했다. 심장 이식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의사의 마지막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수술비와 이식 비용 그리고 이어질 치료비는 그녀가 평생 흙을 만지고 도자기를 복원해도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누나. 작업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창백한 얼굴에 서준이 들어섰다. 18 한창 꿈을 펼칠 나이에 동생은 하루하루 생명의 불꽃이 사그라드는 것을 느끼며 살고 있었다. 서연은 애써 떨림을 감추고 밝게 웃어 보였다. 왜 나왔어? 더 쉬어야지. 그냥 누나 보고 싶어서. 또 밤새울 거야. 서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동생의 몸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신 후 서준은 그녀에게 세상의 전부였다. 동생을 위해서라면 그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영혼이라도 팔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며칠 전 마치 악마의 속삭임처럼 한 가지 제안이 그녀에게 전달되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심장부 테헤란로에 우뚝 솟은 JK그룹 본사 펜트하우스 오피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사무실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JK그룹의 총수 강지훈은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에 앉아 결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34살의 나이에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는 그는 살아있는 전설이자 동시에 움직이는 얼음 조각상이었다. 회장님, 김 비서가 조용히 들어와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조사 끝났습니다. 지훈은 검토하던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나지막이 물었다. 길 깨끗한가? 네. 이서연 씨 27. 부모님은 5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 현재 심장병을 앓는 남동생과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도의 보건 전문가로 실력은 업계에서 인정받고 있지만 수입은 불안정합니다. 빚은 없지만 동생 병원비 때문에 재정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사생활은 작업실과 집병원 외에는 동선이 없을 정도로 깨끗합니다. 지훈은 그제야 서류에서 눈을 떼고 김 비서가 내민 봉투를 받아들었다. 봉투 안에는 서연의 사진 몇 장과 신상 정보가 담긴 서류가 들어있었다. 사진 속 서연은 수수한 작업복 차림으로 깨진 도자기 앞에서 집중하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질끈 묶은 머리.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무언가를 응시하는 깊은 눈빛에는 묘한 힘이 있었다. 조건은 전달했나? 변호사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오늘 저녁 8시 청담동의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알았다. 나가보게. 김 비서가 조용히 물러나자 지훈은 의자에 몸을 깊숙이 묻었다. 그의 시선은 다시 서연의 사진으로 향했다. 그에게 이 일은 후계자를 얻기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일 뿐이었다. 복잡한 감정 싸움, 정략 결혼의 흥정 사랑이라는 이름의 위선. 그 모든 것을 건너뛸 수 있는 최선의 선택. 아이를 낳아줄 건강하고 깨끗하고 통제 가능한 여자. 그것이 그가 이서연에게 원하는 역할의 전부였다. 그는 자신의 할아버지를 JK그룹의 창업주인 강 회장을 떠올렸다. 병상에 누워 하루가 멀다 하고 후계자를 압박하는 노인의 주름진 얼굴. 지훈에게 결혼과 사랑은 사치였다.
오직 제국을 지키고 확장하는 것만이 그의 유일한 숙명이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약속 장소인 법무법인 사무실에 도착했다. 최고급 빌딩에 위치한 사무실은 그녀의 작은 작업실과는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다.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값비싼 미술품들. 모든 것이 그녀를 위축시켰다. 안내를 받아 들어간 회의실에는 중년의 변호사가 먼저 와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후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강지훈이었다. TV나 잡지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존재감이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슈트, 흐트러짐 없는 머리, 그리고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눈빛. 그는 서연의 맞은편에 앉으며 어떤 인사도 감정 표현도 없이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이서연 씨, 그의 목소리는 외모만큼이나 차갑고 건조했다. 변호사에게 계약 내용은 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서연은 마른 입술을 적시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요동쳤다. 변호사가 두 사람 사이에 두꺼운 계약서 뭉치를 내려놓았다. 강지훈 회장님의 대리인 박 변호사입니다. 계약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박 변호사는 기계적인 목소리로 계약서의 조항들을 하나씩 읽어 내려갔다. 첫째, 이서연은 강지훈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한다. 둘째,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모든 의료적 절차에 동의하고 협조한다. 셋째, 임신 기간 동안 강지훈이 제공하는 거처에서 생활하며 지정된 의료진과 영양사의 관리를 받는다. 넷째, 출산과 동시에 아이에 대한 모든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하며 아이와의 어떠한 접촉도 금지한다. 다섯째, 계약의 모든 내용은 영원히 비밀에 붙인다. 조항들은 상세하고 집요했다. 그녀가 먹어야 할 음식, 피해야 할 행동, 심지어는 유지해야 할 감정 상태에 대한 권고까지 담겨 있었다. 그녀는 한 인간이 아니라 아이를 생산하기 위한 잘 관리된 인큐베이터에 불과했다. 이 모든 조항을 이행하는 대가로 강지훈 회장님께서는 이서연 씨에게 계약금 50억 원, 그리고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한 후 성공보수 50억 원, 총 100억 원을 지급할 것입니다. 100억. 서준의 수술비와 치료비를 모두 해결하고도 남는 그녀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컸다. 자신의 몸과 시간,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와의 관계를 영원히 단절하는 것이었다. 질문 있습니까? 지훈의 목소리가 그녀의 고뇌를 갈랐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들어 올렸다. 종이의 무게가 청은망은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지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깊고 어두운 우물 같아서 그 속을 전혀 들여다볼 수 없었다. 제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질문이었다. 지훈의 표정에는 미동도 없었다. 내 아이가 될 겁니다. JK그룹의 후계자로서 최고의 환경에서 자라게 될 겁니다. 그의 대답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감정의 동요도 없었다. 마치 최고급 상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것과 같았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눈앞에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힘겹게 숨을 쉬는 서준의 모습이 떠올랐다. 동생의 웃는 얼굴, 함께 도자기를 만들던 기억, 언젠가 함께 여행을 가자고 약속했던 말들. 그녀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그녀는 다시 눈을 떴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비장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지훈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박 변호사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감히 강지훈의 제안에 조건을 단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 말해보시죠. 계약금 50억 원을 계약서에 서명하는 즉시 지급해 주십시오. 제 동생 수술이 급합니다. 그녀는 돈 이야기를 하면서도 조금도 비굴하지 않았다. 그것은 구걸이 아니라 동등한 거래자로서의 요구였다. 지훈은 잠시 그녀를 응시했다. 사진으로 보던 깊은 눈빛. 그 눈빛은 절망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무언가를 담고 있었다.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죠. 박 변호사 수정하게.
박 변호사는 잠시 머뭇거리다 곧바로 계약서를 수정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새로운 계약서와 펜이 서연의 앞에 놓였다. 서연은 펜을 집어들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가락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한번 바라본 뒤 망설임 없이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이서연. 세 글자를 쓰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과거와 미래를 모두 그곳에 묻는 기분이었다. 서명이 끝나자마자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김 비서가 앞으로의 일정을 안내할 겁니다. 내일부터 지정된 거처로 옮기게 될 겁니다. 그는 서연에게 단 한순간의 시선도 더 주지 않고 그대로 회의실을 나갔다. 마치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을 끝낸 사람처럼 홀로 남은 서연은 굳어버린 손으로 펜을 내려놓았다. 책상 위에는 그녀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진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방금 100억 원짜리 거래를 성사시켰다. 동생의 목숨을 구했고 동시에 자신의 인생을 팔아버렸다. 회의실의 화려한 조명 아래 그녀의 그림자가 길고 외롭게 드리워져 있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소리는 없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인지 안도의 눈물인지 혹은 앞으로 시작될 미지의 삶에 대한 두려움의 눈물인지 그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낯선 천장의 서늘함에 잠에서 깼다. 어젯밤 계약이 끝난 후 김 비서는 그녀가 짐을 챙길 최소한의 시간만을 허락했다. 동생에게는 실력 있는 후원자를 만나 좋은 환경의 작업실로 옮기게 되었다고 당분간은 연락이 어려울 거라고 둘러댔다. 서준은 철없이 기뻐하며 누나의 성공을 응원했다. 그 순수한 얼굴을 보는 것은 기쁨인 동시에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이었다. 그녀가 눈을 뜬 곳은 강지훈의 펜트하우스. 그 중에서도 그녀를 위해 마련된 방이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오는 거대한 통유리창 최고급 자재로 마감된 미니멀한 인테리어 호텔 스위트룸을 방불케 하는 넓은 공간.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그녀의 작은 작업실은 이 방의 드레스룸만 한 크기였을 것이다. 일어나셨습니까, 이서연 씨? 방문 밖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서연은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켰다. 중년 여성의 목소리였다. 저는 안 여사라고 합니다. 서연 씨의 생활을 도와드릴 사람입니다. 아침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단정한 유니폼 차림의 안 여사가 부드럽지만 어딘가 사무적인 미소로 그녀를 맞았다. 그녀를 따라 나간 거실은 어젯밤 잠결에 지나쳤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텅 비어 보였다. 높은 천장, 온통 흰색과 회색 톤의 가구들, 그리고 최소한의 장식품. 마치 잘 꾸며진 모델하우스처럼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식탁 위에는 전문가의 솜씨가 분명한 영양 균형이 완벽하게 계산된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다. 엽산이 풍부한 녹색 채소 단백질 보충을 위한 구운 생선 그리고 신선한 과일. 모든 것이 임신 준비를 위한 맞춤 식단이었다. 강 회장님은요? 서연은 텅 빈 맞은편 의자를 보며 무심코 물었다. 회장님께서는 보통 회사에서 이른 아침 식사를 하십니다. 저녁 늦게 귀가하시는 일이 대부분이고 식사 약속도 많으십니다. 안 여사의 대답은 그와 그녀의 생활 공간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음을 암시했다. 이 집에서 그들은 한 공간을 공유하는 타인이었다. 그날부터 서연의 삶은 금박을 입힌 새장 속의 새와 같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안 여사가 짜놓은 스케줄이 시작되었다.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고 영양제를 챙겨 먹고 가벼운 산책과 요가를 했다. 일주일에 2번 지정된 병원의 의사가 방문하여 그녀의 건강 상태를 꼼꼼하게 체크했다. 그녀의 몸은 더 이상 그녀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JK그룹의 차기 후계자를 품어야 할 철저하게 관리되는 프로젝트였다. 강지훈과의 만남은 거의 없었다. 그는 새벽같이 집을 나섰고 그녀가 잠든 깊은 밤에야 돌아왔다. 어쩌다 마주치기라도 하면 그는 가벼운 목례와 함께 사무적인 질문을 던질 뿐이었다.
몸은 괜찮습니까? 네. 필요한 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늘 그렇게 단답형으로 끝났다. 그는 그녀의 안색을 살피는 의사처럼 혹은 고가의 투자 상품의 상태를 점검하는 투자자처럼 보였다. 그 차가운 무관심은 때로 경멸보다 더 날카롭게 그녀의 자존심을 핥히었다. 서연은 이 거대하고 텅 빈 집에서 점차 자신을 잃어갔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흙을 만지지도 깨진 도자기를 어루만지지도 못했다. 세상과 단절된 채 오직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만이 그녀에게 주어진 유일한 임무였다. 동생의 수술 날짜가 잡혔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그녀는 창밖을 보며 소리 없이 울었다. 기쁨과 죄책감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서연은 무료함을 견디지 못하고 펜트하우스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다 옥상으로 향하는 작은 문을 발견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가자 차가운 도시의 바람과 함께 예상치 못한 풍경이 펼쳐졌다. 넓은 옥상의 한 구석에 작은 유리 온실이 버려진 듯 자리하고 있었다. 안에는 먼지 쌓인 화분들과 시든 식물들이 가득했다. 아마도 이 집의 전 주인이 남기고 간 흔적인 듯 했다. 그 순간 서연의 눈이 반짝였다. 그녀는 곧장 안 여색에 달려갔다. 저기, 옥상에 있는 온실, 제가 사용해도 될까요? 안 여사는 잠시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강지훈에게 연락해 허락을 받아냈다. 임산부의 정서 안정에 도움이 된다면 이라는 조건이 붙었다. 그날 이후 유리 온실은 서연만의 작은 왕국이 되었다. 그녀는 시든 식물들을 걷어내고 흙을 고르고 새로운 씨앗을 심었다. 작은 허브와 방울토마토 그리고 이름 모를 들꽃들. 흙을 만지는 감촉은 그녀에게 잊고 있던 생의 감각을 되찾아 주었다. 매일매일 작은 싹이 돋아나고 잎이 자라는 것을 보며 그녀는 비로소 이 차가운 공간에서 숨을 쉴 수 있었다. 한편 강지훈의 하루는 전쟁과도 같았다. 이사회의 압박 경쟁사와의 암투, 그리고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글로벌 시장의 변수들. 그는 단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그날도 그는 자정이 다 되어서야 지친 몸을 이끌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서류 가방을 내려놓고 넥타이를 푸는데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바질 화분이 눈에 들어왔다. 짙은 녹색 잎에서 풍기는 상쾌한 향기가 피로에 젖은 그의 신경을 부드럽게 자극했다. 이건 뭔가 마침 물을 들고 나오던 안 여사가 대답했다. 아, 이소연 씨가 옥상 정원에서 키운 겁니다. 요리했으면 향이 좋다고 하시더군요. 지우는 무심코 화분을 들어 향을 맡아보았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의 딱딱하게 굳어있던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풀리는 듯했다. 다음 날 저녁 그는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귀가했다. 집안은 적막했다. 안 여사는 퇴근했는지 보이지 않았다. 서재로 향하던 그의 발걸음이 통유리창 앞에서 멈췄다. 창밖으로 보이는 옥상 온실에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는 자석에 이끌리듯 옥상으로 향했다. 유리 온실 안서연은 작은 의자에 쪼그려 앉아 식물들에게 물을 주고 있었다. 편안한 트레이닝복 차림에 머리를 대충 묶은 모습. 계약을 위해 마주 앉았던 날의 비장함도 집안에서 마주칠 때의 어색함도 없는 무방비하고 평온한 얼굴이었다. 그녀는 작은 잎사귀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닦아주며 나지막이 무언가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지우는 자기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냉혹한 비즈니스의 세계 모든 것이 계산과 이해득실로 움직이는 그의 삶 속에서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풍경이었다. 생명을 돌보는 여자의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완전한 그림 같았다. 그 순간 그의 가슴 속에서 아주 작고 단단한 무언가가 미세한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를 프로젝트, 계약의 일부로만 여겼다. 하지만 저 작은 온실 속에서 자신만의 세계를 가꾸고 있는 저 여자는 분명한 감정과 삶을 가진 한 인간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100억이라는 돈으로 무엇을 사들였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그것은 단지 아이를 낳을 자궁만이 아니었다. 한 여자의 시간삼, 그리고 그녀가 가꾸는 저 작은 생명들과 같은 따스함까지도 포함된 것이었다. 그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 안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온실 속에서 보았던 평화로운 이미지는 그의 뇌리에서 쉽게 떠나지 않았다. 텅 빈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날 밤 지우는 처음으로 이 거대한 집에 자신 말고 다른 누군가가 살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두 개의 외로운 행성처럼 각자의 궤도를 돌던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인력 이은리, 이 아주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작용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시간은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흘렀다. 서연의 작은 온실에는 푸른 잎들이 무성해졌고 그녀의 삶은 낯선 펜트하우스의 규칙적인 리듬에 점차 익숙해져 갔다. 강지훈과의 관계는 여전히 투명한 벽 하나를 사이에 둔 것처럼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벽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 아주 서서히 얇아지고 있었다. 변화는 예고 없이 찾아왔다. 그날은 지훈이 이례적으로 오전에 집에 머무는 날이었다. 해외 이사회와의 화상회의가 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서재에서 회의를 막 끝내고 나온 그는 심한 갈증을 느끼며 주방으로 향했다. 그때였다. 거실 소파에 이르렀을 때 그는 막 물을 마시려다 주저앉는 서연을 발견했다. 그녀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식은땀이 맺힌 이마는 고통으로 찌푸려져 있었다. 손에 들고 있던 유리컵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다. 이서연 씨, 지훈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다급한 외침이 터져 나왔다. 그의 심장이 차갑게 쿵하고 내려앉았다. 이성적인 판단이 끼어들 틈도 없이 그의 몸이 먼저 반응했다. 그는 순식간에 그녀에게 달려가 쓰러지려는 몸을 부축했다. 품에 안긴 그녀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괜찮습니까? 어디가 아픈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냉정함 대신 당혹감과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다. 서연은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울렁거림에 제대로 대답조차 하지 못하고 입술만 파들파들 떨었다. 입덧이었다. 의사에게서 미리 언지를 받았던 증상이었지만 실제로 겪는 고통은 상상 이상이었다. 지우는 망설이지 않고 그녀를 번쩍 안아들었다. 너무나 가벼운 무게에 그의 미간이 더욱 좁혀졌다. 그는 그녀를 소파에 조심스럽게 눕히고는 곧장 주치의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빠르고 단호했다. 지금 당장 와주십시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전화를 끊은 그는 안절부절 못하며 그녀의 곁을 맴돌았다. 차가운 물수건을 가져와 그녀의 이마를 닦아주고 등을 쓸어주었다. 평생 누군가를 간호해 본 적 없는 그의 손길은 서툴기 짝이 없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고통 속에서도 희미하게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걱정스럽게 내려다보는 그의 얼굴을 보았다. 늘 얼음장 같던 그의 눈에 떠오른 당혹감과 불안. 그것은 그녀에게 낯설지만 이상하게도 싫지 않은 감정을 불러 일으켰다. 주치의가 도착하고 응급처치를 한 후에야 서연의 상태는 겨우 안정을 되찾았다. 의사는 심한 입덧 증상이며 충분한 휴식과 안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지우는 의사가 돌아간 후에도 한동안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그날 오후의 모든 일정을 취소하라고 김 비서에게 지시했다. 죄송합니다. 폐를 끼쳐서. 기운을 차린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다. 지우는 대답 대신 따뜻한 차가 담긴 컵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폐가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무뚝뚝했지만 그 안에 담긴 온도는 분명 이전과 달랐다. 그날의 사건은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던 보이지 않는 벽에 선명한 균열을 만들었다. 지우는 더 이상 김 비서를 통해 그녀의 상태를 보고받지 않았다. 대신 직접 그녀의 안부를 묻기 시작했다. 오늘은 좀 어떻습니까? 메우고 싶은 건 없습니까? 그의 질문은 여전히 짧았지만 그 안에는 관리가 아닌 관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할 때 편안함을 느끼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지우는 자신의 서재에 있는 오래된 청자 화병을 바라보고 있었다.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소중한 유품이었지만 얼마 전 청소 중의 실수로 작은 금이 가버린 상태였다. 최고급 보건가를 수소문했지만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지 못해 애를 태우던 참이었다. 문득 그는 이서연을 떠올렸다. 그녀의 직업이 도예 보건 전문가라는 사실을. 그는 화병을 들고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다. 당시 서연은 옥상 온실에서 허브를 돌보고 있었다. 이서연 씨, 그의 부름에 그녀가 돌아보았다. 흙이 살짝 묻은 그녀의 얼굴은 햇살을 받아 건강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거 복원할 수 있겠습니까? 서연은 그가 내민 화병을 보고 눈을 빛냈다. 고려시대의 기법이 완벽하게 재현된 수작이었다. 그녀는 전문가의 눈으로 금이 간 부분을 꼼꼼하게 살폈다. 네, 가능해요.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거의 완벽하게 복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그것은 지훈이 처음 보는 그녀의 모습이었다. 수동적이고 조용하기만 하던 여자가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필요한 도구와 재료는 뭐든 말하십시오. 준비시키겠습니다. 며칠 후 펜트하우스의 작은 방 하나가 그녀의 임시 작업실로 변했다. 그녀의 손에 익은 도구들이 도착하자 서연은 비로소 생기를 되찾았다. 그녀는 화병 앞에 앉아 작업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지우는 서재에서 일하는 척하며 문틈으로 그녀의 모습을 훔쳐보곤 했다. 그녀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의 놀라운 집중력으로 작업에 임했다. 가느다란 손가락이 섬세한 도구를 쥐고 깨진 부분을 조심스럽게 다듬고 천연 재료로 만든 접착제를 바르고 색을 맞추기 위해 유약을 배합하는 모습. 그 모든 과정이 경이롭게 느껴졌다. 그녀는 부서진 것을 치유하고 있었다. 마치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상처를 없었던 일로 되돌리는 마법사처럼 보였다. 경쟁자를 부수고 목표를 쟁취하고 모든 것을 숫자로 환산하는 자신의 세계와는 정반대의 세계였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몇 시간이고 그녀의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용기를 내어 그녀의 작업실로 들어갔다. 어떻게 되어갑니까? 서연은 작업에서 눈을 떼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거의 다 됐어요. 마지막 건조 과정만 남았어요. 그녀의 시선이 닿은 곳에는 금이 갔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모습의 화병이 놓여 있었다. 대단하군요. 지훈의 입에서 진심 어린 감탄이 흘러나왔다. 이런 일은 왜 시작하게 됐습니까?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이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오래된 물건들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잖아요. 만든 사람의 마음 사용했던 사람들의 시간. 그 모든 게 겹겹이 쌓여 있죠. 그걸 되살리는 게 좋아요. 마치 시간을 되돌리는 것 같아서요. 그녀의 대답은 조용했지만 그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그는 단 한 번도 그런 식으로 무언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에게 과거는 극복해야 할 것이거나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일 뿐이었다. 그날 이후 그들의 대화는 조금씩 길어졌다. 그는 그녀에게 복원 기법에 대해 물었고 그녀는 그에게 오래된 도자기들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녀의 세계에 서서히 매료되고 있었다. 계약으로 묶인 을이 아니라 깊은 영혼과 강한 생명력을 가진 이서연이라는 한 여자에게 며칠 후 완벽하게 복원된 화병이 그의 서재 책상 위에 놓였다. 지우는 늦은 밤 홀로 서재에 남아 매끄러운 화병의 표면을 쓸어보았다. 상처는 어디에도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완벽했던 것처럼. 그는 이 화병이 자신처럼 느껴졌다. 성공과 부권력이라는 화려한 유약 아래 후계자에 대한 압박과 가문의 숙명이라는 날카로운 균열을 감추고 있던 자기 자신. 그리고 이서연은 그 균열을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메워주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존재가 그녀의 따스함이 차갑고 공허했던 자신의 삶을 조금씩 복원하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가슴속에서 피어나는 이 낯선 감정의 정체를
마주해야 했다. 이것은 계약의 일부가 아니었다. 계획에 없던 변수였다. 강지훈이라는 남자의 얼어붙었던 심장이 그가 돈으로 샀다고 생각했던 한 여자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녹아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녀의 몸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펜트하우스의 차가웠던 공기에는 미세하지만 분명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병원에서 임신이 확정된 날, 지우는 처음으로 초음파 사진이라는 것을 보았다. 화면 속에서 깜빡이는 아주 작은 점. 의사는 그것이 아기의 심장 소리라고 했다. 그 규칙적이고 강한 소리를 듣는 순간 지훈의 견고했던 이성의 성벽에 또 하나의 커다란 균열이 생겼다. 그것은 더 이상 계약이나 후계자라는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었다. 살아있는 생명, 그의 핏줄이었다. 그는 사진을 받아든 자신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서연 역시 마찬가지였다. 자신의 몸 안에 또 다른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경이로움과 함께 이 아이의 미래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날 이후 지훈의 보호는 한층 더 노골적이고 강해졌다. 그는 펜트하우스의 보안 시스템을 최고 등급으로 올렸고 서연의 식단을 직접 챙기기 시작했다. 그는 임신과 육아에 관련된 서적들을 서재에 쌓아두고 밤늦도록 읽었다. 서연이 갑자기 신 것이 먹고 싶다고 중얼거리자 그는 비서를 시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맛있다는 제주도산 유기농 귤을 공수해왔다. 그의 변화는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런 글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이 모든 것이 뱃속의 아이 때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다정함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밤이 되면 그들은 때때로 함께 옥상 온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연은 식물들의 이름을 알려주었고 지우는 그녀가 이해하지 못하는 경제 용어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었다.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서로의 세계를 공유하고 서로에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 아래 어둡고 끈적한 파도가 조용히 밀려오고 있었다. 청담동의 한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 우아한 샹들리에 아래 JK그룹의 오랜 파트너사인 태아건설의 외동딸이자 지훈의 전 약혼녀였던 박유라가 와인잔을 신경질적으로 돌리고 있었다.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와 값비싼 드레스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다. 그래서 그게 확실한 정보야. 그녀의 맞은편에 앉은 남자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JK그룹의 이사이자 지훈의 사촌인 최민석이었다. 늘 사람 좋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야심으로 번뜩였다. 내 정보원은 틀리는 법이 없지. 강지훈 그 자식이 어딘가에 여자를 숨겨두고 있어. 그리고 그 여자가 임신까지 했다더군. 아마 할아버지의 압박 때문에 대리모라도 구한 모양이야. 나의 리모. 박유라의 입술이 경멸로 뒤틀렸다. 감히 나 박유라를 제쳐두고 어디서 굴러먹던 씨바디를 들였다는 거야. 그녀에게 강지훈과의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권리와 자존심의 문제였다. JK그룹의 안주인 자리는 당연히 자신의 것이어야 했다. 그런데 이름도 없는 여자에게 그 자리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최민석은 그녀의 분노를 부채질했다. 그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JK그룹의 후계자가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강지훈의 입지는 더욱 굳건해질 거고 나와 자네는 영원히 들러리로 밀려나게 될 거야. 최민석은 오랫동안 JK그룹의 경영권을 호시탐탐 노려왔다. 능력 면에서는 지훈에게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했지만 늘 장손이라는 명분에 밀려 2인자에 머물러야 했다. 지훈에게 후계자가 생긴다는 것은 그의 야망에 내려지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두 사람의 이해관계는 완벽하게 일치했다. 그 여자를 찾아내 바닥까지 샅샅이 털어서 2번 다시 강지훈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 박유라의 목소리에 살기가 번득였다. 물론 그래야지. 우리의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최민석이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두 개의 잔이 부딪히며 맑지만 불길한 소리를 냈다. 그렇게 은밀하고도 위험한 동맹이 맺어졌다. 그날 이후 최민석은 업계에서 가장 유능하다는 흥신소 직원을 고용했다. 직원은 강지훈의 최근 동선을 샅샅이 뒤졌지만 첩보 작전을 방불케 하는 철저한 보안 때문에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그들은 타겟을 바꾸었다. 강지훈의 주변 인물, 특히 김 비서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며칠간의 끈질긴 미행 끝에 그들은 마침내 단서를 잡아냈다. 김 비서가 정기적으로 한 대학병원의 특정 병실을 방문하고 그 병실의 치료비를 JK그룹의 법인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결제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병실의 환자는 이서준 보호자는 이서연으로 되어 있었다. 이서연, 보고를 받은 최민석은 그 이름을 나지막이 읊조렸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는 흥신소 직원에게 이서연이라는 여자의 과거를 모조리 캐내라고 지시했다. 흥신소 직원은 서연이 살던 낡은 동네와 문 닫은 작업실 주변을 탐문하기 시작했다. 이웃들은 그녀를 착하고 성실하지만 아픈 동생 때문에 늘 힘들어하던 처녀로 기억했다. 그녀의 작업실 건물 주인은 그녀가 몇 달치 월세를 한꺼번에 현금으로 내고는 갑자기 작업실을 정리하고 사라졌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정보가 나왔다. 이서준의 심장 이식 수술비, 수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이 누군가에 의해 현금으로 완납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시기는 정확히 서연이 자취를 감춘 시점과 일치했다. 최민석은 모든 보고서를 검토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가난하고 절박하고 돈이 필요한 여자. 그림이 딱 맞춰지는군. 그는 박유라에게 전화를 걸었다. 빙고, 여자의 신원을 알아냈어. 이름은 이서연. 아주 흥미로운 배경을 가졌더군. 이제 이 여자를 어떻게 요리할지 계획을 세워야겠어. 그 시각 펜트하우스에서 서연은 아무것도 모른 채 지훈이 깎아주는 사과를 받아먹고 있었다. 입덧이 가라앉자 식욕이 왕성해진 그녀를 위해 그는 종종 이렇게 직접 과일을 깎아주곤 했다. 서툰 칼질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다. 맛있어요. 네, 아주 달아요. 서연의 대답에 지훈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요즘 그는 웃는 일이 잦아졌다. 비서들과 임원들은 만년빈 같던 총수가 변했다며 수군거렸지만 그는 그런 변화가 싫지 않았다. 서연과 뱃속의 아이가 가져온 변화는 그의 메마른 삶의 단비와도 같았다. 그는 문득 그녀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늘 흙을 만지던 손은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희고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는 그 손을 부드럽게 감싸 주었다. 놀란 서연의 어깨가 살짝 떨렸다. 당신 손 참 곱군. 그의 나지막한 말에 서연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심장이 주체할 수 없이 뛰기 시작했다.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 아이를 위한 보호. 그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과 손길 앞에서 그녀의 마음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향해 조여오는 검은 그림자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서로에게 깊어지는 감정 속에서 짧은 평화를 만끽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에 불과했다. 최민석의 책상 위 이서연 신상 보고서라는 제목의 파일 옆에는 그가 새로 입수한 또 다른 정보, 즉 그녀가 강지훈을 만나기 전 변호사 사무실에 출입했다는 기록이 놓여 있었다. 그는 이제 확신했다. 이것은 단순한 대리모 계약이 아니었다. JK그룹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스캔들의 뇌관이었다. 그의 입가에 맺힌 미소가 더욱 짙고 잔인해졌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최민석과 박유라가 계획한 태풍은 대한민국 전체를 집어삼킬 기세로 몰아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가장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기사를 쓰는 것으로 유명한 인터넷 연예 매체에 소스를 흘렸다. JK그룹 강지훈 회장 100억 원의 대리모 고용. 후계자를 돈으로 사다 라는 제목의 기사는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오른 사람들의 스마트폰을 순식간에 장악했다. 기사는 교묘하게 왜곡되고
악의적으로 편집되어 있었다. 서연은 가난을 무기로 재벌 회장을 유혹한 신데렐라를 꿈꾸는 여자로, 지우는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믿는 비인간적인 재벌 3세로 그려졌다. 기사에는 서연의 사진과 그녀의 동생이 심장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수술비가 완납되었다는 정보까지 적나라하게 포함되어 있었다. 대중의 분노에 불을 붙이기에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그날 아침 펜트하우스는 전쟁터와 같았다. 김비서의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고 JK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이사회는 긴급 소집되었고 그룹 홍보팀은 패닉에 빠졌다. 서연은 소파에 웅크린 차에 태블릿 PC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자신의 얼굴, 동생의 병명, 그리고 자신을 향한 수천 수만 개의 악의적인 댓글들. 돈에 몸을 판 여자, 역겹다. 아이를 빌미로 얼마나 더 뜯어내려고. 날카로운 비수 같은 글자들이 그녀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숨이 막혀왔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벌어진 것이다. 동생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더럽고 추악한 거래로 비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쌓아 올렸던 마지막 자존심마저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이 모든 것이 알려지면 병원에서 회복 중인 서준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까. 그녀는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영원히 도망치고 싶었다. 그때 서재 문이 열리고 지훈이 나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하얗게 굳어 있었다. 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듯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서연의 손에서 태블릿 PC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버렸다. 모지마. 그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다. 그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떨고 있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을 지키지 못했어.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감과 후회가 배어 있었다. 그는 이 계약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면서도 자신의 필요 때문에 그녀를 이 위험 속으로 끌어들였다. 서연은 그의 품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흐느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는 듯했다. 바로 그때 그의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발신인은 할아버지 강 회장이었다.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노쇠했지만 여전히 서슬퍼런 호통이 터져 나왔다. 이게 다 무슨 짓이냐. 당장 그 여자 정리하고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해. JK의 명예에 흠집을 내는 건 용서 못한다. 지훈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죄송하지만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뭐라고? 그 여자는 제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여자입니다. 저는 그녀와 제 아이를 지킬 겁니다. JK그룹을 걸어서라도. 그것은 지훈이 자신의 마음을 처음으로 소리내어 인정한 순간이었다. 사랑. 그는 이 감정을 사치라고 여겼다. 하지만 이서연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는 순간 그는 깨달았다. JK그룹도 후계자도 그 무엇도 그녀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녀를 지키는 것이 곧 자신의 세상을 지키는 것이었다. 그는 전화를 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결연한 의지가 불타고 있었다. 김비서 기자회견을 준비해. 회장님 위험합니다. 지금은 여론이 최악입니다. 김비서가 경악하며 그를 말렸다. 하지만 지훈의 결심은 확고했다. 수메우면 더 물어뜯길 뿐이야. 정면으로 부딪혀야 해. 그는 서연을 돌아보며 그녀의 젖은 뺨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나를 믿어줄 수 있겠습니까? 서연은 눈물로 흐려진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과 그녀를 향한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2시간 후 JK그룹 본사 대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장.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카메라 플래시는 쉴 새 없이 터져 나왔다. 단상 위로 강지훈이 홀로 걸어 나왔다.
그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은 모습으로 오히려 모든 것을 압도하는 냉철한 카리스마를 뿜어내며 마이크 앞에 섰다. 오늘 아침 보도된 기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기사의 내용, 제가 한 여성과 아이를 갖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은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이었다. 기자들 사이에서 엄청난 술렁임이 일었다. 저는 그룹의 후계자를 얻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어리석고 이기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것은 패배의 표시가 아니었다. 더 큰 것을 지키기 위한 진심 어린 사과였다. 하지만 그는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기사가 담지 않은 진실이 있습니다. 그 여성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아픈 동생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야만 했던 누구보다 강하고 고결한 사람입니다. 저는 제 이기심으로 그분의 고귀한 희생을 이용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장내에 힘있게 울려 퍼졌다.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저는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따뜻함과 강인함이 저의 차갑고 이기적인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제 잘못을 사죄하고 동시에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제 모든 것을 걸고 지키겠다고 선언하기 위함입니다. 그는 기자들을 하나하나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그녀는 제 아이의 어머니이자 제가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그분과 제 아이에게 향하는 모든 비난과 공격은 제가 막아설 것입니다. JK그룹의 총수로서 그리고 한 남자로서 제 모든 것을 걸고 약속합니다. 기자회견은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재벌 총수의 파격적인 사랑 고백. 여론은 순식간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비난의 화살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의 진솔한 모습에 동정과 응원을 보내는 목소리도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서연은 펜트하우스에서 TV를 통해 그의 모든 말을 듣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다. 그가 자신을 사랑하는 여자라고 말했을 때 그녀의 심장은 그대로 멈추는 것 같았다. 그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세상의 표적으로 내던졌다. 얼마 후 지훈이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수많은 카메라와 질문들을 뚫고 오느라 지쳐 보였지만 서연을 보자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서연은 그에게 달려가 와락 안겼다. 바보같이 왜 그랬어요? 전부 다 망가질 수도 있었는데. 그녀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먹이며 말했다. 지훈은 그런 그녀를 더욱 힘껏 끌어안았다. 당신 없이는 전부 다 의미 없어. 그의 나지막한 고백에 서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더 이상 계약도 돈도 세상의 시선도 중요하지 않았다.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서 그들은 비로소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 밖은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그들이 함께 있는 펜트하우스 아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온한 안식처가 되어 있었다. 강지훈의 폭탄 선언은 여론의 방향을 일부 돌려놓았지만 이 사회의 냉혹한 분위기까지 바꾸지는 못했다. 오히려 최민석에게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는 지훈의 행동을 회사의 이익보다 개인적인 감정을 앞선 무책임한 처사로 규정하고 불안정한 주가와 그룹의 대외 신뢰도 하락을 빌미로 다른 이사들을 규합하기 시작했다. 그의 선동은 효과적이었다. 결국 JK그룹 역사상 처음으로 총수 회의만을 안건으로 하는 긴급 주주총회가 소집되었다. 지훈은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싸워야 했다. 낮에는 자신의 자리를 노리는 최민석과 경영권 방어를 위한 치열한 수싸움을 벌여야 했고 밤에는 언론의 관계로부터 서연을 보호해야 했다. 펜트하우스는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요새가 되었지만 그는 단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서연의 안전이 그 무엇보다 중요했다. 한편 지훈의 기자회견을 통해 철저히 모욕당했다고 느낀 박유라는 이성을 잃고 있었다. 지훈이 자신을 버리고 대중 앞에서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고 선언한 것은
그녀의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질투는 증오로, 증오는 파괴적인 광기로 변해갔다. 그 아이만 없으면 돼. 그 아이만 사라지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올 거야. 그녀는 홀로 와인을 들이켜며 악마 같은 생각을 키워나갔다. 주주총회 당일. 아침부터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지우는 완벽한 수트 차림으로 마지막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서연은 그의 눈빛 속에 숨겨진 깊은 피로감을 읽을 수 있었다. 괜찮아요. 그녀가 그의 곁으로 다가와 따뜻한 차를 건네며 물었다. 그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당신과 아이만 안전하다면 나는 괜찮아. 그는 그녀의 부름배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김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회장님, 지금 본사 로비에 박유라 씨가 나타났습니다. 기자들을 대동하고 와서 회장님과 이서연 씨에 대해 폭로하겠다며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민석과의 연계 플레이였다. 주주총회 직전에 또 다른 스캔들을 터뜨려 지훈의 발을 묶어두려는 속셈이었다. 막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훈이 차갑게 명령하고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더 끔찍한 소식이 이어졌다. 그리고 회장님, 방금 펜트하우스 보안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외부 음식 배달원으로 위장한 괴한이 침입을 시도했다는 보고입니다. 다행히 제압했지만 지훈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이것은 단순한 시위가 아니었다. 박유라가 로비에서 시선을 끄는 동안 다른 누군가를 시켜 서연을 직접 해치려 한 것이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주주총회 경영권.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머릿속에서 사라졌다. 오직 서연의 안전만이 그의 모든 것을 지배했다. 나 금방 다녀올게.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말고 아무도 들여보내지 마. 그는 서연의 이마에 급하게 입을 맞추고 경호원들을 대동한 채 집을 나섰다. 그가 떠나자마자 서연은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옥상 온실 쪽에서 무언가 쨍그랑하고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보안팀이 제압했다는 괴한 외에 또 다른 침입자가 있었던 것이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 안으며 뒷걸음질 쳤다. 온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헝클어진 머리에 광기 어린 눈을 한 박유라가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깨진 화분 조각이 날카롭게 들려 있었다. 내가 이서연이구나. 감히 내 자리를 빼앗은 년. 박유라가 도끼 서린 목소리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강지훈은 내 남자야. JK그룹의 안주인 자리도 내 것이었고. 그런데 너 같은 천한계. 네 뱃속의 것 때문에 모든 게 망가졌어. 서연은 공포에 질렸지만 뱃속의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모성애가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침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다가오지 마세요. 이건 당신과 나 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닥쳐. 오늘 너랑 내 뱃속의 애새끼 둘 다 끝장내주겠어. 박유라가 미친 사람처럼 웃으며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옆으로 몸을 피했다. 박유라가 휘두른 날카로운 도자기 파편이 그녀의 팔을 스치고 지나갔다. 따끔한 고통과 함께 붉은 피가 배어 나왔다. 그 순간 서연의 눈에 온실 구석에 있던 소방용 모래주머니가 들어왔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모래주머니를 향해 달려가 그것을 집어들고 미친 듯이 달려드는 박유라의 얼굴을 향해 힘껏 뿌렸다. 악! 모래가 눈에 들어간 박유라가 비명을 지르며 주춤하는 사이 펜트하우스 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지훈과 경호원들이 들이닥쳤다. 세호연 씨. 피를 흘리는 서연과 광기에 사로잡힌 박유라의 모습을 본 지훈의 눈이 붉게 타올랐다. 그는 순식간에 박유라를 제압했고 경호원들이 그녀를 결박했다. 강지훈 날 이렇게 대할 순 없어. 내가 누군지 알아. 최 이사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건 다 그 사람이랑 계획한 거라고. 끌려나가면서 박유라는 이성을 잃고 모든 것을 실토했다. 최민석과의 공모 사실까지도. 지훈은 박유라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서연에게 달려가 그녀를 품에 안았다. 괜찮아, 괜찮은 거야. 나는 괜찮아요. 하지만 당신, 주주총회는 서연이 그의 옷깃을 잡으며 걱정스럽게 말했다. 지우는 그녀의 상처를 지혈하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나보다 중요한 건 없어. 그는 서연의 응급처치를 마친 뒤 김 비서에게 박유라의 자백이 담긴 보안 영상을 즉시 전송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갑고 분노로 이글거렸다. JK그룹 주주총회장. 예정된 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지우는 나타나지 않았다. 최민석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단상에 올랐다. 보시다시피 강지훈 회장은 이 중요한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스캔들 하나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회사를 위기에 빠뜨린 그는 더 이상 총수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주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져갔다. 최민석이 승리를 확신하며 해임한 투표를 시작하려던 바로 그 순간 총 회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들어섰다. 그의 등장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그의 셔츠 소매에는 희미한 핏자국이 묻어 있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회사에 기생하는 해충을 처리하고 오느라. 지우는 단상으로 걸어 올라가 최민석을 노려보며 말했다. 최민석 이사 연극은 이제 끝났네. 그는 김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다. 총 회장의 대형 스크린의 영상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다. 펜트하우스 온실에서 박유라가 광기를 부리며 서연을 공격하는 장면, 그리고 끌려나가면서 최민석과의 공모 사실을 전부 자백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펼쳐졌다.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최민석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이게 끝이 아니지. 지우는 서류 뭉치 하나를 단상 위로 던졌다. 이것은 최민석 이사가 이번 스캔들이 터지기 직전 JK그룹의 주식을 대량으로 공매도한 기록입니다. 또한 박유라의 아버지 회사인 태아건설에 불법적으로 내부 정보를 유출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증거도 여기 있습니다. 그는 스캔들을 직접 터뜨리고 회사를 위기로 몰아넣어 주가 차익을 얻고 동시에 경영권까지 찬탈하려 한 것입니다. 지훈의 모든 말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사실이었다. 김 비서가 밤낮으로 그의 뒤를 캔 결과물이었다. 모든 증거가 공개되자 최민석을 지지했던 이사들마저 등을 돌렸다. 최민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야망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렸다. 보안 요원들이 들어와 망연자실한 최민석을 연행해갔다. 지우는 싸늘한 눈으로 그를 지켜보다가 주주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사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제 가족을 지켰고 동시에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인 JK그룹을 지켜냈습니다. 저 강지훈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임을 구합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장내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그의 해임안은 압도적인 반대로 부결되었다. 그는 자신의 자리와 사랑 그리고 JK그룹을 모두 지켜냈다. 전투는 끝났다. 그는 총회장 창밖으로 저 멀리 보이는 자신의 펜트하우스를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그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그의 세상이 있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고요했다. 최민석과 박유라는 주가 조작 배임, 불법 내부자 거래, 그리고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들이 쌓아 올렸던 탐욕의 성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법의 엄정한 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태아건설 역시 JK그룹과의 모든 거래가 끊기고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빠졌다. 강지훈의 입지는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해졌다.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고 회사를 지켜낸 그의 리더십은 주주들과 직원들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얻었다. JK그룹의 주가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다. 사람들은 이제 그를 단순히 재벌 3세가 아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약속을 지키는 진정한 리더로 보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지만 지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펜트하우스에 있는 그의 세상이었다.
그는 모든 공식적인 업무를 마무리하자마자 곧장 집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음식 냄새가 그를 맞았다. 주방에서는 서연이 안여사와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행복해 보였다. 왔어요. 그를 발견한 서연이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 하나가 그의 온몸을 짓누르던 피로를 눈 녹듯 사라지게 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다치지 않은 쪽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고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이제 다 끝났어. 그의 나지막한 말에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다.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가장 험난한 폭풍을 함께 헤쳐나왔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확인했다.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지우는 서연을 자신의 서재로 데리고 갔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몇 달 전 그들의 운명을 묶었던 바로 그 계약서였다. 이건 서연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다. 그 계약서는 그녀에게 동생의 생명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죄책감을 남긴 족쇄이기도 했다. 지우는 그녀의 앞에 서서 계약서를 천천히 그리고 힘주어 반으로 찢었다. 그리고 또다시 반으로. 그는 계약서가 완전히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종이 조각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찢었다. 그리고는 그 조각들을 서재 한편에 있는 벽난로에 던져 넣었다. 주황색 불꽃이 피어오르며 그들의 과거를 삼키기 시작했다. 재가 되어 사라지는 종이 조각들을 보며 서연은 자신을 짓누르던 마지막 마음의 짐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이서연 씨, 우리의 첫 번째 계약은 이걸로 끝났습니다. 지우는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깊었다. 그는 한쪽 무릎을 꿇었다. 서연은 깜짝 놀라 숨을 멈췄다. 그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다. 그 안에는 밤하늘의 별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이제 당신과 새로운 계약을 맺고 싶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꺼내 들고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목소리 역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기간은 평생, 조건은 당신의 사랑. 보수는 나 강지훈의 모든 것과 당신을 향한 나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아이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 없이는 내 세상이 완성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서연 씨,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방울져 떨어졌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터져 나오는 울음을 막을 수는 없었다. 이것은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가 꿈꿔왔지만 감히 가질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순간이었다. 그녀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그녀의 대답에 지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일어나 그녀의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반지는 마치 처음부터 그녀의 것이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맞았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감싸고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불꽃이 타오르는 벽난로 앞에서 그들의 그림자는 하나로 합쳐졌다. 차가운 거래로 시작되었던 관계는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사랑의 약속으로 완성되었다. 몇 달 후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날, 서연은 건강한 사내아이를 출산했다. 아이는 지훈을 쏙 빼닮은 또렷한 이목구비와 서연을 닮은 깊은 눈을 가지고 태어났다. 지훈은 처음으로 자신의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전율과 감동에 말을 잇지 못했다.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그의 손가락을 꼭 쥐었을 때 그는 비로소 완전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들의 결혼식은 세간의 주목을 피해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인 채 그들의 펜트하우스 옥상 정원에서 작고 소박하게 열렸다. 서연이 직접 가꾼 꽃들이 만발한 온실 앞에서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영혼을 서약했다.
심장 수술을 받고 완전히 건강을 되찾은 서준이 누나의 손을 잡고 그의 곁으로 데려다 주었다. 시간이 흘러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차갑고 텅 빈 공간이 아니었다. 아이의 웃음소리와 서연의 노랫소리,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지훈의 따뜻한 시선으로 가득 찬 진정한 가정이 되었다. 서연은 작은 작업실을 다시 열어 자신이 사랑하는 도자기 복원 일을 계속했고, 지훈은 JK그룹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다. 어느 맑은 주말 오후 그들 세 사람은 옥상 온실에 앉아 있었다. 지훈은 아들의 손을 잡고 걸음마를 가르쳐주고 있었고, 서연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햇살이 그들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다. 있잖아요. 서연이 문득 입을 열었다.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그 계약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지훈은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아마 난 평생 진짜 행복이 뭔지도 모른 채 저 차가운 빌딩 꼭대기에서 혼자 늙어갔겠지. 그는 아들을 안아들고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앉았다. 당신과 우리 아들이 내 인생을 구한 거야. 당신은 내게 100억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을 주었어. 그는 그녀의 이마에 그리고 아들의 통통한 볼에 차례로 입을 맞추었다. 서연은 그의 어깨에 기댔다. 100억짜리 계약으로 시작된 기묘한 인연. 그들은 절망의 끝에서 서로를 만났지만 결국 서로에게 유일한 구원이 되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여전히 분주하고 화려했지만 이제 그들에게 세상의 소음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온기 속에서 완전한 자신들의 세상을 찾았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계약은 그렇게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